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정상 7시쯤 두 정상과 정재계 인사들이 환영 만찬을 예정 중인데요. 네, 첫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유독 키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에 이뤄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으며 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외교가의 격언이 있는데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밑에서부터 그냥 다지고 올라와서 합의된 사항들을 마지막에 정상들이 사인하는 어쩌면 그런 전 세레모니, 행사에 좀 가까운 성격이 원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인데요. 한미 간에는 이미 정상회담 오늘 거를 보면 이제 한미 관계는 역시 이제 동맹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열 하루 만에 지금 정상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들, 그 한미 정상 공동성명 내용들 보면은 A4로만 8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열흘 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미가 과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놨던 것들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 관계,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한미 동맹 관계는 굉장히 공고하고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도 보셨습니다만 109분간 그러니까 당초에는 90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이 됐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지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인 외교적인 위상을 상당히 높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이웃 나라로서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순방할 때면 꼭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보도할 때면 네. 일본을 가는 길에 한국도 들린다더라. 예, 이런 뉘앙스로 보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보도하는 미국 매체 뉘앙스를 보면 네. 사우스 코리아 앤 재팬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가는 길에 일본도 들른다더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등 이제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 예. 조야에서도 어떤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 조야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국 정치권 내에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이제 한중 관계나 다른 한러 관계와 달리 한미 관계는 어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동맹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명시적으로 밝힌 게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대진 교수께서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있는 얘기다라고 하셨고 한미 동맹이 좀 공고해지는 어떤 회담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네. 글로벌 전략적 포괄적 파트너십 동맹 관계로 하면서 부재 달린 게 한반도를 넘어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한미 관계,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지정학적인 구조로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국력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들과 범위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5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에 5월 20일 딱 1년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지금 1년 만에 하는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구조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또 발판 삼아서 그와 함께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전환하고 상승이 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지역에 있어서 글로벌, 지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선도 국가 갈 수 있는 단계를 좀 마련하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성공적인 좀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연합훈련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 준비 동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미 정보당국이 이제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도 이제 많이 주목해봤던 부분인데 네. 북한이 아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고 네. 상당히 이제 어떤 위협이랄까 아니면 좀 긴장을 좀 긴장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보면 공동 성명에 중요하게 들어갔던 것들이 어떤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네. 그 연합방위 태세의 근간인 이제 한미연합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실기동 훈련 같은 것도 다시 이제 개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군 전략 자산을 제때 이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민감해하고 북한이 제일 싫어했던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이 막 강하게 반발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명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지만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제 북한이 주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을 이제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 연설에서부터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비핵화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한미 정상이 이제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선언에 보면 그러니까 공동성명에 보면 약간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합의 같은 공동성명 같은 것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거라고 해서 진보 정부에서 했다고 우리가 보수 정부라고 해서 바꾸는 과거의 것이 것을 아니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 아니다. 완전히 뒤집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서 좋은 것들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남북 간 합의들도 좋은 점이 있으면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이어갈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꼽은 것을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북 저자세를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바이든 대통령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도 과거 트럼프 정부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 정부와 북한과 맺은 합의고 판문점 선언도 한국에서의 전 정부가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예. 어떤 대북 정책의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네.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이제 어떤 실용과 원칙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라는 게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그에 맞게 응징을 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대화로 나오고 이런 상호주의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떤 원칙과 상호주의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 정부의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뭔가 차별화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 정부의 판문점 선언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 한미 정상회담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지 않냐 이런 생각. 네, 이어달리기인 듯 아닌 듯 네. 그런 이 성명이었는데요. 이번 성명을 보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한 점도 눈에 띕니다만 그러면서도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말씀하신 판문점 선언 등이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좀 수위 조절을 좀 한 것이죠. 상황은 좀 계속 변합니다. 외교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1년 전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넉 달 정도 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예. 하고 이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분명히 이제 공동 기자회견 하시 얘기했는데 또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그 1년이 네. 지나면서 지금 북한이 어쨌든 뭐 대화에 나오지는 않고 미국을 향한 전략 핵 능력에 이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의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 능력을 지금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심각한 문제 의식을 안 밝히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미 정상 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연합훈련도 이제 강화하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이제 그리고 전략 자산 전개 같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북한 당국은 지금 오늘 저녁에 밤잠 못 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CVID 또 얘기하면은 그 뒷부분에 이제 대화의 문을 열려 있다. 네. 뭐 인도주의 지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가는 이 징검다리가 전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 좀 단어 표현 수위 조절을 한 것 같고 또 네. 앞부분엔 북한이 듣기엔 굉장히 거북하고 이제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했지만 뒷부분엔 여전히 협력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단 조건부가 붙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아마 좀 수위 조절을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 문제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그 최우선 의제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저 아까 오후에 이제 그 확대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 이제 공개할 때 근데 유심히 보고 전 제 귀를 좀 의심했었는데 북한 얘기를 한 마디도 이제 두 정상 안 했습니다. 다 경제안보 얘기하고 영내 협력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공동 성명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제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동 성명 첫 머리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은 전체 한 8페이지 중에 이제 한 장 정도 되는 분량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많진 들어간 않았죠. 그런 상황으로 좀 아마 수위 조절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유독 그전 한미 정상회담과 달랐던 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경제 안보. 경제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안보가 더 주요한 의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어떤 미군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어떤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군사력이 많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국의 해구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한미 동맹이 거론돼 왔는데 이번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연히 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공동성명에서 가장 서두에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나 이런 문제를 명시했지만 분량상 봤을 때는 어떤 경제안보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네. 그 영내 협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네. 그 IPEF라고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24일에 그 일본에 가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을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해서 예. 우리도 한국도 거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먼저 방문을 하고 상당히 공을 들인 것도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그 영내 협력, 어떤 경제안보 협력체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한국이 이제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안보 문제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첫 일정이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협력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상당히 더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IPEF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런데 사실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과는 RCEP도 있고 CPTPP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체가 있는데 IPEF는 뭔가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협의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체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막 만들어 가고 있는 네. 이제 협의체이죠. 어떤 예. 협약이나 그
고정화된 국제기구는 아니고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계속 늘려나갈 수도 있고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RCEP이나 CPTPP 같은 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주도하는 이제 무역 협력 체계들, 이제 경제 협력 체계들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발주 혹은 발제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IPEF 만들어가지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등과 모여가지고 이제 출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화상으로 윤 대통령이 참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가 이제 그 다루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예. 그리고 탈탄소와 인프라 문제, 그리고 탈세와 부패 문제, 노동 표준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RCEP나 CPTPP가 이제 무역 자유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뤘다면은 그에 좀 벗어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탈탄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다루자고 이제 미국이 제의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이 듣기에는 우리가 다들 이제 조금 이제 우려하고 부정적인 있지만 입장을 예, 밝히기도 했죠. 부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겠죠. 중국은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방국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제 뭐 얘기들을 은연중에도 계속 밝히고 있죠. 네. 근데 한번 잘 보면은 RCEP이나 CPTPP나 다들 겹쳐요, 회원국들이 다. 네, 아. 아시아 다, 국가들, 네. 뭐 태평양 국가들. 거의 다 뭐 겹쳐 있고 IPEF에도 이번에도 뭐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좀 빠지고는 대부분 다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다 겹쳐서 지금 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각자 국익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줄 세우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뭐 견제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제 너무 나를 세우거나 하는 게 이게 대국적 견제에서 지금 옳은가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공식화했고 이 IPEF 참여에 대해서 이미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사드 배치 당시에 한알령 등 우리 기업들이 많은 제재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이 좀 반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드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사드 레이더 포대가 송주에 이제 딱 알박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레이더 감시망이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은 구체적으로 화를 낼 수 있겠는데.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IPEF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고 뭘 하겠다. 중국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역 규제를 한다거나 뭐 중국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뭔가 협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만든다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대국적 견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좀 화를 낸다거나 뭐 무슨 무역 규제를 한다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이것도 역시 또 중국의 위신에 맞는 일은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좀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는 있지만 바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또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IPEF나 뭐 RCEP이나 CPTPP나 다들 어쨌든 공동의 자유와 번영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회원국들이 중첩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동의 가치와 이익이 뭔지를 좀 맞춰 나가는 게 외교고 어쨌든 무역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견지에서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미국이 일단 뭐 한 거니 그냥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걸 텐데 네. 어쨌든 좀 맞춰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 무역도 좀 회복하고 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나가는데 중국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 초기 룰 세팅에 참여를 한다. 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바로 참여를 하는 것이 중간에 참여하는 것보다 낫다고 대통령실은 판단을 한 거겠죠? 일단 제가 경제협력 부분 제가 잘 전문적이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또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는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군사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뭐 미중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경쟁이라든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 한국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나라와 계속 이제 경제적 협력을 더 긴밀하게 이어갈 것이냐 이런 협력을 해야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뭐 중국을 어떤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왕따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의 철학 자체가 한미 동맹을 그 군사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동맹으로 또 이제 영내 협력에 함께 영내 정세도 협력하는 이런 동맹으로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음에 설립될 때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미국에도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어떤 그 IPF가 설립을 했다고 해서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어떤 중국이 한마디로 이제 뭐 한국의 무역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초기에 참여하는 게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겠다 해서 아마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어제 첫 일정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뭐 기업이라던가 군사적인 뭐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을 먼저 방문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IPF의 어떤 공급망의 확대, 회복력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IPF의 그 핵심 첫 의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거는 어쨌든 상징적으로 삼성전자 방문을 하는 게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갔습니다. 네. 이제 그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틀어서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회담한 것도 중요한데 첫 일정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제 삼성전자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계는 하지만 직접 생산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거의 다 생산을 하는 것인데 특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10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전자 매출이나 제조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예. 특히 이번에 보여준 걸로 알려진 3나노. 3나노 이하.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데 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메모리 양은 더 늘어나는 거. 이제 그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 자기네가 다 사서 자기네 미국 기업들이 또 전 세계 또 다시 파는 부품에 장착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쌀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쌀 제조업을 해가지고 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는 어떤 큰 업자가 농장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농장이 정말 잘 새로운 쌀이 나왔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인가 한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전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 쌀만 사가는 거에서 끝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왔느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삼성전자도 미국의 장비나 부품들이 없으면 한 50% 정도가 지금 공장의 부품들이 다 미국산들이거든요. 예. 그거 없으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물리고 있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인 삼성전자에서 또 한미 대통령이 함께 이제 그 현장을 좀 시찰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한미 동맹이 계속 늘상 말씀 군사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차원으로 이제 뭐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경제안보 그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가는 동맹으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의 첫 일정으로 그걸 꼽았던 것 같고 굉장히 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어제 이 생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고 또 내일은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회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제안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내에서 좀 정치적 입지라던가 또 11월 앞둔 두 번째 중간 선거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어떤 협의도 받지 않았습니까? 좀 정치적인 어떤 뭐 제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금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호재가 별로 없어요. 좀 미국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연준 당국자들도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아주 충격적인 수준까지 올려서라도 물가 잡겠다. 이제 그걸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또 미국 주가는 그래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찍겠습니까? 안 찍죠.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런 와중에 그럼 뭐라도 좀 경제적인 뭔가 성과 같은 것들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대외적인 외교적 성과에서. 근데 외교 성과라고 해서 이제 그냥 방한해가지고 뭐 군사안보 동맹 강화했다, 뭐 미국의 무슨 태평양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제 그 정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삼성전자 170억 달러 투자 네. 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주나 알라바마주 이제 그런 데다가 공장을 지어요. 근데 거기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열세 지역이었고 전통적으로 또 남부 열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민주당한테. 그런 지역에
우리 주가 떨어지고 뭐 물가 잡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그 빅스텝 금리 인상 정책들을 펴지만 산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들을 지금 출장 가서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삼성전자는 또 텍사스주에 또 170억 달러를 투자를 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텍사스, 엘레바마, 조지아 같은 그 남부 벨트에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정치적으로도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꼭 필수적인 아마 그런 행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이 한미 대통령이 모두 이 오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를 찾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하는데 역대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KAOC를 직접 찾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문 일정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산 벙커를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제 일종의 플랜 B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 B가 뭐냐면 네. 그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딱 있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한미 정상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라는 이제 플랜 B를 마련했는데요. 이 플랜 B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실험보다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북한이 이제 ICBM 발사했을 경우에 한미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어떤 주한미군의 대응을 한미 정상이 이제 공동으로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플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공식 만찬 같은 경우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만찬 장소도 대통령실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한미 정상이 신속하게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이동해서 어떤 한미연합 사령부의 어떤 그 대응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방한 일정이 피날레죠. 그러니까 공군작전사령부 산하에 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우리 국군의 공군작전사령부 산하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우주작전본부가 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 있어서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이제 그러니까 한미 군인들이 이제 양국 군인들이 같이 이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마지막 메시지가 처음의 메시지는 어떤 반도체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면 마지막 행보는 어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강력하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이 오산 벙커를 찾음으로써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당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북한의 도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좀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을 때 북한이 도발한 적은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럼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뭐 비상식적이거나 좀 나쁜 면들이 있지만 비합리적이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판단을 하는데 아마 지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네. 북한이 그런 초강수를 좀 둘까?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좀 변수가 지금 뭐 핵실험 준비나 미사일 발사 준비는 다 끝마쳤다고 하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공통된 판단이잖아요. 네. 네, 뭐 다만 날짜를 좀 계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좀 변수가 좀 코로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관련 이제 뭐 기술 인력이나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배제할 수는 없죠, 그 가능성을. 만약 그들이 감염되지 않았으면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의 이제 국방 현대화 계획 일정에 따라서 언젠가는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말 서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하는 건 너무나 초강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 조절을 좀 할 거고 혹시라도 한다고 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일본에 가서 있는 시기 그리고 일본, 호주,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등 만나가지고 IPEF라고 중국이 조금 싫어할 만한 그런 대중국 견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걸로 해석되는 이제 국제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북한이 행동을 한다면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대신 코 풀어주는 이제 얘기가 되죠. 중국이 직접 행동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어쨌든 좀 그렇게 좀 대신 좀 강경한 행동을 하는 것도 뭐 대중국 외교 선물이라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뭐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은 좀 하고 아마 이번 주말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준비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통일부 지성림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